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56회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심화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총평을 잠깐 짧게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좀 특색 없는 문항들이 좀 많이 나온 회차가 아닌가. 한마디로 기존의 문제은행식으로 봤을 때 매번 나오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주제들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좀 고난이도 문제를 찾는 건 좀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만을 잘 정리했더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획득하셔야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건데요. 이제 지겨워요. 제가 얘기를 했죠. 1번 문제 틀리면 전국에서 여러분이 혼자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여기에 다루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바로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고산리 유적인데 이 제주 고산리 유적이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지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 힌트가 뭐냐면 바로 이른민문이 토기가 등장을 합니다. 토기를 처음으로 제작했던 건 바로 신석기 시대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것만으로 애매할까봐 사실은 V자 라인에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더라면 더 확실하게 신석기인 걸 알았을 텐데 만약에 또 모를까봐 보시면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이 됐대요. 이게 또 신석기 시대고, 이거도 몰랐을까봐 또 하나 또 힌트가 또 나옵니다. 갈돌과 갈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신석기인 걸 아셔야 되는 건데, 자, 신석기는 여전히 돌을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구석기 때보다 레벨업을 한 거예요. 구석기 때는 돌과 돌을 빵 부딪혀서 떼어져 나오고 있었던 뗀석기를 시작했더라면 신석기 때는 레벨업을 하면서 돌을 갈아 쓰는 간석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아 썼던 간석기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유물이 갈돌, 갈판이죠. 갈아 썼더라는. 그리고 신석기를 또 가르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의식주입니다. 이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먹는 거죠. 이 먹는 게 엄청난 변화가 신석기 때 하나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으로 드디어 농경과 목축을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농사를 짓게 되는 거고 드디어 동물을 잡아다 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땅을 버리고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농경과 목축 때문에 신석기 시대 때는 정착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고 정착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거고 처음으로 토기를 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민자무늬, 완전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고 그거보다 약간 이른 시기, 이른 민무늬 토기 이거는 신석기 시대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보시면은 1번에 고인돌과 돌널무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청동기 시대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수백 톤 돌에 묻힌 사람은 대빵대빵 높은 사람 누구? 은동진 족장군장. 바로 묻힌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높은 사람, 지배자와 계급이 등장했던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검을 제작했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동기 시대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거푸집이라는 거는 청동기를 대량 생산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활용됐던 시기는 청동기 후기 때부터 청동기 대량 생산하는 거푸집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청동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졌던 청동검이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 때 만들어졌던 세형 동검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형 동검은 초기 철기 시대 때 만들어진 청동검이에요. 이거도 거푸집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했는데 이거는 초기 철기 시대라는 거. 만약에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그러면 초기 철기 시대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푸집은 청동기 후기 때 등장을 해서 초기 철기 시대 때까지 활용이 됐다라는 거고 정답은 3번이죠.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거고 동굴에 살면서 구석기인들은 먹는 게 메인이 뭐냐면 사냥이에요. 뭔가를 만들어 먹을 힘은 아직 없으니까요. 있는 걸 그대로 채취를 하거나 사냥을 하는데 동물은 끊임없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없죠.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거. 여기는 구석기인 거예요. 구석기 시대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에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대요. 당연히 이건 철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헤브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의 제사를 지내서 대를 이을 자식을 찾았대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누구냐면 금화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금화왕이 누구냐면 부여죠, 부여. 지금 이 가왕 헤브루 같은 경우는 부여와 관련된 스토리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라는 부여인 걸 알고 푸셔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에 혼인 풍습으로 소옥제가 있었대요. 소옥제는 뭐냐면 고구려에 있었던 풍습입니다. 산악지대에 살았던 고구려. 환경이 너무나 척박한 것.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노동력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풍습이 뭐냐면 소옥제요. 사위서 집옥. 사위가 집을 짓고 사는 건데,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사랑하는 와이프네 부모님, 바로 여러분들로 치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여러분들 부모님이 결혼을 하면은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와 함께 신혼집을 여러분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 옆에다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나 아니면은 뭐 대학교 입학할 나이가 됐을 때 이제 독립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바로 결혼해서 내 와이프를 데리고 오면 와이프네 집 쪽 사람들은 노동력이 한 명이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충당해주기 위해서 소옥제라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 환경이 척박했던 고구려다라는 거. 그 다음에 12월의 영고. 이게 정답이죠. 제가 개념 강의 때도 그렇지만 암기법으로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어우, 하느님, 올 한 해 농사가 잘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부여는 초원지대에 살죠. 목축이 메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농사가 메인이다 보니 목축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제천 행사를 농사가 끝났던 10월 달에 제사를 지냈다면 부여 같은 경우는 12월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들은 이때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날씨가 춥잖아요. 숲이 없습니다. 사냥하기 딱 좋은 날씨가 12월 달이죠. 자, 그 다음에 정사함에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이거는 백제죠. 자, 삼국의 귀족회의는 제가 개념 강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오답선지로 활용이 정말 많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고구려와 부여 같은 경우는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제가회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제도였던 화백회의가, 그리고 백제는 정사함회의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4번에 철이 썩어난대요. 철이 넘나 썩어나서 낭랑가 외에 수출을 했고요. 철 원자재였던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했던 거. 아, 이런 변태 오타쿠 철변태. 변태 오타쿠 구석에 짱 박아둬야 됩니다. 바로 사만 중에 하나였던 변한. 그리고 이 변한이 나중에 가야로 바뀌죠. 그래서 가야도 만약에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철을 많이 생산되어 낭랑가 외에 수출하였다. 변한과 가야의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특산품으로 활 쏘는 거. 그 다음에 쇼다리말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를 달리는 말. 그 다음에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 이거는 동이예약. 예술을 사랑했다라는 예능민족 동이예약. 활 쏘고 말 타고 바다표범 가죽 만드는 거 예술입니다. 동이예약. 동해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뭐 고이왕, 버프왕인데 이거는 뭐 사실 의미가 없이 그냥 던져놓은 거고요. 우리는 여길 봐야 되죠. 고구려의 왕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삼국의 체제를 정비했던 왕인데 결정적인 힌트가 바로 불교 수용이죠. 그러면 고구려에서 불교를 수용했던 왕은 누구냐면 소수림왕 되겠습니다. 불교를 수용하는 거는 왕권 강화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왜? 불교가 들어오기 전만 해도 온 동네마다 믿는 신앙이 다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동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하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마 부족이에요. 전쟁이 터졌다. 우리 동네에서는 전부 다 하마만 찾는 거예요. 옆 동네는 개를 숭배한대요. 사건만 터지면 개를 찾습니다. 엉망진창이죠. 그거를 끌어안을 수 있는 고차원적인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불교예요. 자, 그러면 불교를 공인하는 거는 여러 명의 왕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똑똑했던 소수만의 몇 명의 왕이 공인하면 되는 거죠. 바로 고구려는 소수림왕, 소름 돋았던 소수림왕 때 불교를 공인했고, 신라 같은 경우는 법으로 공인했던 버풍왕 때 법으로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고, 백제 같은 경우는 침류왕 때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거. 자, 이 소수림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고궁원왕입니다. 이름부터 왠지 모르게 고구려 특혜요. 대빵 원망스럽게 죽은 왕입니다. 바로 백제의 근초고왕에 의해서 평양성 전투에서 패하면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왕이 오른 게 바로 아들이었던 소수림왕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수림왕은 왕권 강화를 위한 3단 콤보. 첫 번째, 신하들아 백성들아 당황하지 마라. 이 왕이 있지 않냐?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들인 내가 왕이 되지 않았냐? 나에게 힘을 조금만 더 실어줘라. 그러면서 백성들아 당황하지 마라. 고차원적인 종교 불교 공인. 그게 앞에 선지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신하들아 당황하지 마라. 아들인 내가 있지 않냐? 힘을 좀 실어달라 라면서 율령을 반포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헌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율령을 반포해서 법을 공인하는 거 여러 명의 왕이 할 필요 없죠. 똘똘했던 왕 몇 명만이 하면 됩니다. 소수만이 법을 만들면 되는 거죠. 소름 돋았던 소수림 왕의 1단 콤보. 그 다음에 2단 콤보 불교 공인, 3단 콤보. 고궁원왕이 죽으면서 백제군에게 전사를 하면서 이때 수많은 전사들이 발생합니다. 많은 인재들이 죽게 되죠. 그 인재들을 다시 기리기 위해서 태학을 만듭니다. 보통은 그래서 시험에 불교 율령 태학 중에 제시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앞에 봤던 것처럼 2개나 1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찾으면 보통 정답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정답 바로 보이죠. 2번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였다. 태학,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에 만든 학교입니다. 수도에 있는 학생들만 소수만이 입학할 수 있었던 소름 돋았던 소수림왕의 3단 콤보. 자, 그 다음에 국내성에서 평양. 우리 아버지 강개토 대왕이 북쪽 땅을 다 차지했는 난 이제 밑으로 가겠죠요 라면서 수도를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쳤던 장수왕. 서안평을 공격해서 영토를 확정하였다. 아주 고구려의 미쳐버렸던 미천왕 때 업적입니다. 저 서안평이 어디냐면 요렇게 한반도 영토가 있다고 치면 여기 지역이에요. 여기 지역을 개척했던 게 바로 미천왕이고요. 영가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영가라는 연어가 고구려의 연어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 앞에 봤던 소수림왕과는 관련이 없고요. 소수림왕 이후에 등장하는 연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연어는 영원히 즐기겠다 영락. 이 영락, 우리나라 최초 연어를 사용했던 게 바로 강개토 대왕이잖아요. 소수림왕 이후의 왕이 강개토 대왕이죠. 그러니까 이때 소수림왕이 연어를 사용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고구려 연어라는 걸 몰랐더라도, 그 다음에 5번에 신라의 군대를 파견해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자, 이거는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이죠. 강개토 대왕은 북쪽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 틈에 신라 같은 경우는 왜구에게 침략을 당하죠. 이때 신라 왕이었던 내무를 뿌잉뿌잉 갖다 바치면서 도와주세요. 헬프미를 요청하자 강개토 대왕이 바로 도와주러 오면서 왜구를 격퇴했던 거. 이거는 소수림 왕의 업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밑줄근 이 지역에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틀린 걸 찾으래요. 왕흥사토고 어쩌고 저쩌고인데 지금 보시면은 위도왕 이것도 모르더라도 아하 여기 보시면 결정적 힌트. 백제의 마지막 정성기를 이끌었던 성왕 때 도읍으로 정한 이 지역이래요. 백제는 수도가 총 3개가 있었죠. 위웅사, 위례성, 한성, 지금 서울에 너구리월드 롯데월드가 있는 잠실역 부근, 몽촌토성역 부근. 그 다음에 옮겼던 게 장수왕의 남진 정책의 결과 한강 유역을 수도를 다 뺏기고 괴롭게 죽었던 계로왕이 죽으면서 아들이었던 문주왕이 옮겼던 위웅사, 웅진. 그리고 마지막 사비, 위웅사, 사비, 부여죠, 사비. 똑같은 말로 부여입니다. 아버지였던 무령왕이 왕권을 다잡자 그걸 바탕으로 아들이었던 서왕이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로 옮기게 되죠. 정답은 좀 쉽게 찾을 수 있게 나왔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 앞에 있던 뭐 웅진시기나 백제 항성시기의 문화재를 줬더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 수가 있었을 텐데 다행히 그러진 않았습니다. 일단 보시면 부여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개념 강의 때도 부여정림사지. 부여.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크잖아요. 여기에 글씨가 적혀 있었죠. 중국 당나라의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였다. 아하! 그래서 한때 이게 평제탑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이거는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이고 부여있는 탑이고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맞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빼셔야 되고 능상리 고분군도 이 부여지역의 대표적인 백제의 고분군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관촉사 석주 미륵보살 입상인데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은진미륵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이 이걸 암기할 때 은동진미륵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슬프지만 이 얼굴과 제 얼굴은 다릅니다. 달라요. 네, 지금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
기존의 기출문제 문제내식으로 봤을 때도 이걸 가지고 지명문제로 많이 활용하게 됐었습니다. 남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어허 논산 어허 딸기 딸기 논산 남자들이 끌려간다는 그곳 논산에 있는 게 바로 이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한 개념 때 설명했지만은 동학농민운동 때 2차 때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논산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논산 지역이 따로 나오기도 하는 거고 일단 관련 없는 것은 3번이고요. 광북리 유적 같은 경우도 사비 부여 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지예요. 왕궁토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부소산성 같은 경우는 이 광북리 유적, 왕궁토를 지키기 위한 산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1번부터 3번을 빼고는 정답이 되는 3번을 빼고는 전부 다 사비 부여 지역의 유적지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삼국통일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데 계백 결사대 장군이 나왔습니다. 맞죠? 계백 장군의 결사대 5,000명. 자, 이거는 지금 백제 멸망 직전이에요.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기벌포 전투래요. 당나라를 매겼던 매소성 다음에 기벌포 전투죠. 지금 여기는 나당 전쟁 중이에요. 지금 이거는 나당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전투 기벌포 전투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걸 묻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개념 강의 때도 얘기를 하고 다른 기출문제 했을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시간 순서 흐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나당 동맹, 신라와 당나라가 나당 동맹을 체결을 해요. 백제에게 두드려 맞던 신라,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싶은데 고구려와 1대1로 맞짱을 떴을 때 절대 고구려를 무너뜨리지 못했던 당나라, 김춘추가 당나라로 건너가면서 둘이 나랑 동맹을 체결합니다. 비밀 옵션 조건은 당나라가 고구려를 먹고요. 백제가 멸망하면 백제는 신라가 가져가는 게 비밀 옵션 조건이었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먼저 약했던 나라 백제부터 쳐들어갑니다. 그 백제가 싸웠던 대표적인 전투가 앞에 사료로 나왔던 가의 황산벌 전투죠. 계백 장군이 5천 결사대로 5만에 달하는 김유신 장군과 맞서 싸우지만 결국 패하면서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리 함락을 당하고 백제가 멸망을 합니다. 500년 동안 있던 백제가 멸망을 하자 백제를 한번 살려보자라는 백제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죠. 나라가 망한 애가 슬펐다라는 도복을 입고 흑흑흑흑 울었다라는 도침, 복심, 흑치상지가 백제 부흥동을 전개를 합니다. 맞죠? 그렇지만 결국 진압을 당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고구려를 쳐들어가죠. 그러면서 고구려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자 고구려를 살려보자라는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주도했던 게 기읒기읒, 곤모잠 고연무, 그리고 왕족이었던 안승을 추대하면서 여기 보시면 보이죠? 5번에 건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정답이죠.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까지 진압을 하고 나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당나라가 생각을 바꿔서 원래 계획은 고구려만 먹기로 했지만 백제와 심지어 신라도 먹으러 갑니다. 그러자 신라는 백제와 한강 이북 지역까지 지키기 위해서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죠. 그게 당나라를 매겼던 매소성 기벌포 전투입니다. 매소성 다음에 기벌포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소성이 들어갔더라도 정답이 될 수가 있었을 거고요. 백제 부흥동 이야기가 들어갔어도 정답이 될 수가 있었겠죠. 나머지는 다 오답입니다. 볼까요? 김은돌이 반란을 일으켰대요. 돌대가리 아저씨. 왜 돌대가리냐? 바로 신문왕.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왕이 올랐던 신문왕 때 돌대가리 아저씨. 신문왕의 장인어른입니다. 신문왕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로 치면 여러분들 외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오는 거죠. 자신의 딸이 신문왕의 와이프였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자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요거 진압했던 게 신문왕이고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했대요. 나당 동맹이 체결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 전의 스토리입니다. 왜? 의자왕이 신라 땅을 뺐자 똥술 탔던 신라 당나라와 손을 잡던 거죠. 그 다음에 죽일 설설설설설설설설 수나라를 물려 죽였던 을지문덕 장군. 수나라가 망하고 나서 등장한 게 당다라당당당당당당 당나라죠. 이것도 가전이죠. 그 다음에 대조영이 나라를 오픈한 게 발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고구려를 멸망시켰지만 그 이후에 다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발해가 이후에 등장을 하죠. 삼국통일 이후의 일이죠.
정답은 그래서 이건 나이우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어려운 듯 했지만 사실은 뭐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선조들은 하늘의 움직임을 세상의 이치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문 현상을 면밀히 관측했고 대표적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은 별자리는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거죠. 이때는 나는 하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천문지를 꿰뚫고 있다는 거는 하늘의 이치를 안다라는 거고, 왕이라는 거는 하늘이 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봐라, 하늘이 낸 왕이다. 그 걸맞게 하늘의 이치를 다 알고 있다. 왕공 강하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천문지입니다. 정답은 바로 나옵니다. 1번이죠. 거중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정조의 오른팔이었던 조선 후기 때 정약용 선생님이 중국의 책이었던 기기소설이라는 책을 참고를 해서 만든 게 바로 거중기입니다. 무거운 돌을 낑낑깡깡 옮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정조의 정치적 이상이 담겼던 도시 수원화성을 지을 때 이게 활용이 되죠. 그래서 천문지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금동 천문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선지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선 후기 때 스님이 만든 천문도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천문도와 여기 있는 이거는 아셔야죠. 조선 초기 때 바로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졌던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거와 별자리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혼천이 같은 경우는 하늘의 별자리를 읽어내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실학자 문제가 나올 때 홍대용이 또 만들었던 게 이 혼천이기도 하죠. 그리고 칠정사 내편 같은 경우는 7개의 별자리, 토성, 목성, 금성 같은 7개의 별자리를 한량을 기준으로 관측하고 계산했던 거. 정산, 7개 별자리를 정산 계산하는 거. 똑똑해야 됩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슈퍼브레인, 바로 세종대왕의 업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별자리 계산한 거니까 천문지리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영주 부석사, 그 다음에 무예가 나무아미타불을 외쳐라. 두 분의 고승, 승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승려였던 바로 가에 맞춰볼까요? 가가 바로 의상이고요. 나가 바로 원료 스님이죠. 의상과 지금 원료의 업적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둘은 나이는 달랐지만 베프예요. 친구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야, 우리 선진불교를 좀 배우러 가보자 라면서 당나라 유학을 가기 위해서 둘 다 같이 손을 잡고 룰루랄룰루라 갑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배를 타기 전날 저녁에 동굴에서 대충 잠을 자죠. 이때 다들 아신 것처럼 원효 스님은 해골물을 먹고 깨닫습니다. 아하! 난 깨달았다. 아하!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렸구나. 밤에 달달한 물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맛있는 물인데 해가 뜨고 나서 봤더니 해골 바가지 담긴 물 우엑 다 토해버립니다. 모든 건 내 마음가짐에 달렸구나. 이 깨달은 걸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라면서 무예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널리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때 원효는 본인이 깨우친 거를 신라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불교 전파 운동을 하죠. 이거를 고급스러운 단어로 불교 대중화 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Everybody, 나무아미타불을 외쳐주세요. Everybody, 나무아미타불을 외쳐주세요. 그러면 바로 아미타 부처가 여러분들을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인 극락정토로 데려갈 겁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쳐주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유명한 슈퍼 불교 히트어 나무아미타불이 전파됩니다. 한편 의상스님은 원효와 다르게 홀로 원래 계획과 다르게 혼자 결국 당나라 유학을 가세요. 그리고 10년 만에 아위비백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영주 부석사라는 절을 만들고 여기서 중국에서 10년 동안 배워왔던 화엄사상이라는 거를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길러지게 되고 이때 만들어진 종파가 화엄종이라는 종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답을 찾아가 볼까요? 먼저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백령결사를 이끌었대요. 여기 있는 이 결사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언제냐면 고려 후기입니다. 고려는 불교 몰빵이잖아요. 종교 하나잖아요. 불교 몰빵. 그러니까 고려 초기부터 이제 후기쯤 되니까 불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왜 스님이 자꾸 고리래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쓰레기 같은 놀이를 하고 있냐? 왜 스님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왜 자꾸 정치에 참여를 하냐?
그러면서 승려 본연의 모습으로 그 수행만을 위해서 정진하던 그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결사운동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고려 후기 때 대표적으로 수선사 결사운동을 전개했던 진울 스님이 있었고요. 그리고 천태종 계열에서는 요세라는 스님께서 바로 백년사 결사운동을 전개하십니다. 그래서 요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답으로 잘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 오답 선지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답은 2번이죠. 의상 스님이 중국 당나라에서 화엄 사상을 배워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화엄 사상을 가리키면서 하나의 종파 화엄종이 만들어졌고요. 그거를 정리했던 책이 바로 화엄일승 법계도, 그림도, 쉽게 화엄 사상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화엄일승 법계도입니다. 화엄 사상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시청을 해주시고 저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해주니까 제가 그래도 강의를 찍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독자가 제로예요. 강의를 찍을 필요가 없죠. 왜? 찍어도 아무도 보질 않는데. 반대로 또 여러분들이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제 강의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동진이 강의가 있으니까 하는 건 나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해설이 잘 돼 있네? 동진이 강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또 제 강의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바로 화엄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천태종, 의천첨. 이거는 고려 중기 때 승려였던 송나라의 유학을 갔다 돌아왔던 의천이 만든 종파가 천태종이고요. 왕호 천추국적, 이거는 의상가 원료보다 한 세대 후기의 사람, 통일신라 시대 때 바로 해치고 어디? 인도까지 갔던 해초 스님입니다. 원료와 의상, 선배들이 선진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중국 당나라로 갔다면 나는 오리지널 불교를 배우고 싶다. 인도를 갔었던 인도 기행문 왕호 천추국절을 썼던 해초 스님. 그 다음에 유불일치설은 이거는 고려 후기 때 승려였던 해심입니다. 해심은 지혜롭고 마음이 깊은 아저씨예요. 이 스님은 엄청난 분입니다. 유불일치설. 알고 봤더니 유학과, 유교와 불교가 그 근본 뿌리가 같더라. 엄청난 얘기죠.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고려 후기 때 성리학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또 마련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승려 문제는 나오는 분들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은 좀 정리를 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8번.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정비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거래요. 자, 보시면은 오소경이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보시면 경주 금성 짜잔짠짠짠 경주 금성을 수도로 삼았던 나라는 신라죠. 지금 그리고 여기는 통일되고 나서의 신라의 모습이에요.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을 읽어서 그렇게 똑똑했다라는 똘대가리 아저씨가 반란 일으켰던 김은돌은 아니라는 그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신문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은 매겼던 매소성 기벌호까지 끝내놓고 삼국 통일을 완수하고 아들이었던 신문왕의 왕위를 토스. 그러면 신문왕은 그걸 바탕으로 체제를 정비해야 되겠죠. 백제 땅과 고구려 땅을 이제 신라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새롭게 개편해요. 전국을 이렇게 신문왕 때 9개 주로 나누는 구주. 그리고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가 너무나도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네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5개 광역시 개념의 오소경을 설치합니다. 구주 오소경을 설치했던 게 바로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 때 업적이다라는 거. 그러면 신라 때 내용을 찾으면 되죠. 자, 보시면 구서당 10정. 정답은 일단 기억은 맞고요. 이거도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 때 업적입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고구려와 백제를 이제 신라로 편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고구려와 백제의 군인들도 신라의 군대로 편입을 해야 되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여기 있는 구서당입니다. 여기는 수도를 지키는 9개의 군대예요. 그 9개의 군대 중에 3개의 부대, 2개의 부대는 고구려인으로만, 백제인으로만 구성을 시킵니다. 10정은 지방을 지키는 10개의 군대고요. 그 다음에 욕살, 철역은지. 자, 이 욕살이랑 철역은지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지방 간의 이름이에요. 고구려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심화 문제의 오답 선지가 되거나 정답 선지로 활용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구려라는 거를 잘 아셔야 돼요. 고구려라는 거를. 그래서 욕살이 좀 더 높은 지방 간의 이름이고 그 밑에 지방 간 이름이 철역은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수리 마수리 성수리제도, 수리수리 마수리 성수리제도. 이게 바로
신라 시대 때 쓰던 제도예요. 신라는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잘 나가는 세력이 있으면 걔들을 의무적으로 경주로 불러요. 그리고 경주에서 근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관리 감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미리 또 언지를 주겠죠. 야, 너 여기서 일하니까 잘 알아? 너 나중에 내려가서 네 고향 내려가서 나한테 대들거나 개기면 죽여버린다. 왕공항암오쪽이죠.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리을에 북계의 병마사를 파견했대요. 병사와 말을 부리는 직책을 파견했대요. 그리고 고려는 지방행정구역이 마지막에 최종 단계로 5도 양계로 개편이 됩니다. 여기는 구주 오소경이었잖아요. 틀렸죠. 그리고 양계는 뭐냐면은 북쪽 경계 북계, 거란이나 여진족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군사행정구역. 그 다음에 동계가 있어요. 동쪽 지역에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행정구역. 여기에 파병했던 제일 높은 직책 이름이 바로 병마사입니다. 그 다음에 오도에 파견했던 제일 높은 사람이 백성들이 편안한지를 관찰한다라는 안찰사예요. 안찰사. 그래서 이거는 고려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기읒디귿 2번이 되겠죠. 9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당가 일본 신라 등과 교역한 삐리리의 주요 교통로를 도식한 자료래요. 자, 이거는 바로 발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발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새 최근 트렌드상 한능검 출제율 거의 100%입니다. 어떻게든 발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거를 활용한 거는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정답으로 선지로 보통 신라도를 많이 활용하긴 했었습니다. 신라도가 언제냐면 아버지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럴 문, 나 글 좀 배운 남자, 문왕. 발해의 3대 왕이었던 문왕 같은 경우는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인근의 나라들과 외교로서 친하게 풀어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대치했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신라와 친하게 지냅니다. 왜? 발해는 왜 신라를 싫어할까요? 고구려를 계승한 게 발해잖아요. 근데 그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신라죠. 어디 감히 고구려를 멸망시킨 주제에 짜증꺼죠. 그래서 원래 발해랑 신라는 사이가 나쁩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바로 이때 신라와 발해와의 관계죠. 근데 문왕 때 신라와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증거가 신라로 가는 길이었던 신라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는 길인 일본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당나라로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육로로 가는 거와 바다로 가는 거. 영주도와 조공도. 그리고 거란과 함께 했던 길은 거란도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해라는 걸 알고 푸셔야 됐고요. 사실 신라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발해인 걸 알아야 됐던 거고. 네. 그러면 한번 정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해 문제가 나올 때 뭐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신라도, 일본도를 정답으로 주고 이걸 찾으면 발해 정답인 걸 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번에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였다. 이거는 태조왕건, 고려입니다. 고려. 고려는 수도가 어디입니까? 개경이죠, 개경. 근데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고려잖아요. 그래서 북쪽 땅을 되찾고 싶다. 그러면서 북쪽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개경 위쪽에 있던 평양을 중시 여깁니다. 북진 정책의 기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경을 중시 여겼다라는 거고, 후연을 격파하고, 후연을 딱 봐도 이거는 중국 오랑캐 나라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백제를 공격했대요. 백제의 수도였던 한강의 지역의 이북 지역, 한강의 절반 지역을 뺏었던 바로 고구려의 대표적인 정복공주, 강개토 대왕의 업적이고요. 지방에 22담로를 두었다. 이거는 무령왕의 대표적인 업적이죠. 무령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백제 땅 22군데 중요한 지역에 광역시 기념에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있던 귀족들 관리 감독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고 두 번 보고. 신라하대 때 장보고가 흥덕왕에게 건의해서 만들었던 청해진. 이 청해진은 신라죠, 신라. 가국가. 그리고 정답은 5번입니다.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혼합된 벽돌 무덤을 만들었다. 우리 앞에서 문왕에게는 2명의 대표적인 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해공주가 있었고요. 또 정효공주가 있는데 이 둘의 묘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발해. 정해공주면은 100% 고구려 스타일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발효.
발해, 발효, 발효, 당나라 냄새, 당나라 향기가 반쯤 들어갔던 정여공주면은 고구려의 스타일과 당나라 양식이 혼합된 벽돌 무덤 양식이에요. 이 벽돌 무덤이 중국 무덤의 스타일이죠. 무령왕릉이 대표적인 벽돌 무덤 양식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중국과 교류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를 했죠. 왜? 벽돌 무덤 양식은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여공주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발인 걸 알았더라면 사실 뭐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워낙 뚜렷한 발해가 아닌 선지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청청청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어디야? 라고 했지만 개경 빠밤빰빰 그 다음에 여기 또 볼까요? 개경 빠밤빰빰 수도마크를 찍어놨잖아요. 우리 앞에서 경주 수도마크 찍었던 구주 오소경 신라시대인 거고 여기는 고려시대죠.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조창이요. 조세를 모으는 창고예요, 여러분들. 각 지방에서 고려가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모으는 창고가 이렇게 13개가 있었던 거고 이 모은 세금을 결국 수도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개경에 경창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서울경, 수도에 있는 창고라는 거예요. 여기로 다 집결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은 고려시대입니다. 그러면 고려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데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대요. 아, 이것도 너무 식상한 선지입니다. 바로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의 대표적인 억잡이죠. 신문왕 문제가 나올 때 정답도 잘 되는 거. 신문왕 이전까지는 신하들에게 노급을 지급했고 신문왕이 왕에 오르면서 이제 신하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동진아, 너 신라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한 것, 너에게 월급을 줘야 되겠다. 강남구를 노급으로 지급하겠다.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백성들이 농사 지은 거를 당연히 국가의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거를 동진이가 대신 걷어서 제가 월급처럼 씁니다. 그리고 거기 강남구에 있는 백성들을 동진이가 내 마음대로 노동력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노급이에요. 그런데 관료전은 관료에게 오로지 땅에서 나는 세금만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제는 노급 대신에 동진이에게 강남구를 관료전으로 지급을 합니다. 앞에 거랑 똑같아요. 강남구에 있는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해줘서 국가에 세금을 내겠죠. 그거를 동진이가 대신 걷어서 동진이가 월급처럼 쓰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노급과 차이점은 뭐냐면 강남구에 있는 백성들을 제가 마음대로 부릴 수는 없습니다. 노동력을 징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료전을 주고 싶을 거고요. 신하들에게. 어디 신하가 내 백성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신하들은 백성들까지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급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왕의 힘이 폭발적으로 강했던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 때 처음으로 관료전이 지급했던 거고 이후에 신라 하대 때 가서는 왕의 힘이 약하니까 신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노급이 다시 부활해 있는 상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덕대. 이거는 조선 후기입니다. 덩치가 열나 좋았던 떡대가 좋은 덕대.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하면서 대기업, 오늘날로 치면 삼성, LG 같은 만상, 그 다음에 송상 이런 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거상들이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광산을 자기가 직접 운영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국가에게 얘기를 해요. 광산 운영권을 주세요. 그러면 세금 많이 낼게요. 국가 입장에서는 오케이 콜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 많은 물주들이 상인들이 대기업들이 광산 운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덩치가 좋은 떡대 베테랑 광부입니다. 얘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하고 얘를 어떻게 경영형 CEO 사장 자리에 앉혀요. 네가 한번 운영해봐. 그러면서 얘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고 고구마 감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널리 재배가 됩니다. 조선 후기고요. 그 다음에 개해약조 이거는 조선 초기예요. 조선 초기. 세종대왕 때 업적입니다. 세종대왕 때 왜구를 털어버리죠. 이종무 장군을 통해서 대마도를 털어버립니다. 일본이 울어제껴요.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알았다. 삼포기항, 세계항구를 열어줍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와서 필요한 물건 사가. 열어주니까 미친 듯이 와요. 그러자 세종대왕이 통제를 합니다. 그게 바로 개해약주입니다. 니들 이제 올 때 1년마다 들어올 수 있는 배의 숫자를 정해놓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수도 정해놓고 제약을 가했던 게 바로 개해약조. 조선 초기 세종대왕. 정답은 5번이죠. 병남도입니다. 자,
각 나라마다 국제무역항이 있어요. 그 국제무역항은 어디냐면 수도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죠. 오늘날에도. 이때는 더 심해요. 70%, 80%, 90%가 수도 근처입니다. 물건을 파는 장사치 당연히 수도 근처로 들어와야 되겠죠. 항구가 있는 곳에.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는 최고의 국제무역항이 바로 경주 밑에 있던 울산이고요. 여기 고려 같은 경우는 수도 개경 쪽에 있었던 예성강 하구에 있었던 병남도가 국제무역항이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두근두근두근 랜선 여행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땡땡땡으로 떠나요. 제가 여기는 방송 촬영차 여기를 갔었는데 고인돌이랑 참성단은 못 갔지만 여기 광성보는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는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이 강화도에는 고인돌 유적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당군 왕검이 제사를 지냈던 참성단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광성보가 있습니다. 광성보는 미국 아메리카 미국을 무찌렀던 어제현 장군이 항전을 벌였던 신미양용회가 벌어졌던 격전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 중에 하나만 아셨더라도 가뿐하게 강화도를 알고 풀 수가 있는 건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대몽 항쟁기 때 조성된 왕릉을 조사한다. 정답 1번이죠. 강화도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만 해도 오랑캐를 피해서 도망갔던 곳입니다. 왜? 섬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랑캐들은 말은 잘 타지만 배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도망갔던 곳이고 대표적으로 특히 고려시대 때 몽골은 이 대규모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다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화도를 임시수도로 삼았죠. 그래서 이 대몽 항쟁기 때 조성된 왕릉, 고려시대 때 왕의 무덤이 2명의 왕의 무덤이 바로 강화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덕이 빈민구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본다. 여기는 제주도예요. PPL. 제가 쓴 두 번째 책. 바로 조선을 풍미한 16인의 소울메이트 책을 보시게 되면 조선을 대표했던 상인 김만덕과 임상옥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김만덕 같은 경우는 정조시대 때의 여성이에요. 이 제주도가 엄청난 흉년에 빠졌을 때 본인이 가진 재산을 대규모를 다 방출시킵니다. 쌀을 사와서 빈민들을 구제해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긴 제주도고요. 정약전이 자산오보, 정약용의 형입니다. 유배를 떠났을 때 흑산도라는 곳으로 섬으로 유배를 떠나요. 그래서 거기서 각종 어패류? 생태환경을 적은 책이 바로 자산오보입니다. 지증왕이 이사부 장군을 통해서 복속했던 지역 부속 도서가 바로 우상국이죠. 우상국. 지금으로 치면 울릉도 일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군이 점령했던 섬이 바로 거문도죠. 거문도. 영국군은 러시아와 당시에 이 시기 때 근대 개왕기 시대들을 보시게 되면 바다가 있는 곳에는 항상 둘이 대립을 해요. 그래서 특히 영국이 두려워했던 건 이거예요. 러시아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조선을 먹은 후에 조선을 거점으로 자신들이 있는 중국으로 오는 게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라는 섬을 점령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강화도와 관련된 거는. 12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인데 그냥 끝났죠, 이거는. 여기서 바로 어느 나라인지 알아야 됩니다. 궁이가 세운 삐리리 도성터래요. 바로 후고구려입니다. 후고구려. 그래서 후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건데 1번에 보시면 각간 대공이 반란을 일으켰대요. 일단 각간이라는 직책이 신라 시대 때 직책이에요. 그리고 대공이 누구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높은 직책을 가졌던 대공이라는 아찌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해공왕이라는 왕이에요. 여러분들 태종무열왕 아시죠? 태종무열왕. 태종무열왕계의 후손들이 계속 왕에 오르는데 그 시기를 신라 중대라고 얘기를 해요. 삼국이 통일했던 그 시기. 그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 태종무열왕계의 마지막으로 왕에 올랐던 게 바로 이 해공왕입니다. 이 해공왕 때 엄청나게 혼란에 빠져요. 실제로 각간 대공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이거 이후에
96각간의 난이 일어나요. 엄청난 수의 각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해공왕이 피살을 당하면서 이후에 이제 신라가 이제 망해가는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건 어쨌든 신라고요. 이번에 광평성 정답이죠. 이거는 제가 개념 강의 때도 그렇고 암기법으로 궁에는 빛나리 빛나리 빛나리, 궁에는 머리털이 없어요. 빛나리 빛나리 빛나리, 광평성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정치기구가 의정부라면 후고구려 최고의 정치기구는 빛나리 빛나리 빛나리, 광평성이에요. 그 다음에 후당과 5월. 이게 중국 남쪽에 있었던 왕조 중에 하나인데 당나라가 이게 멸망을 해요. 중국의 당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여러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나왔던 남쪽에 있던 왕조들 중에 하나가 후당 5월인데 이 나라와 교류했던 거는 바로 후고구려와 경쟁을 펼쳤던 후백제, 견훤이 이 나라와 교류를 엄청나게 합니다. 예전에 백제가 중국 남조와 교류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후백제도 또 남조와 교류를 했다라는 거고 고창전투에서 후백제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다. 이거는 고려의 태조 왕건의 스토리죠. 태조 왕건, 고창이 지금의 안동 지역입니다. 여기서 후백제의 견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면서 고려의 태조 왕건이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을 하죠. 한편 오경 15부 62주래요. 이거는 발해죠. 발해의 10대 왕이었던 발해 선왕. 고구려의 옛날 영토를 다 차지하면서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그 발해 선왕 때 고구려의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행정구역을 개편했던 게 오경 15부 62주 발해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라 일어난 순서를 옳게 나열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양규, 우리의 양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왕에게 빠큐를 했던 왕규. 왕규는 왕족이죠, 왕족. 이 왕규는 반란을 일으켜냅니다. 여기 양규는 거란군을 무찔렀던 거란의 2차 침입 때 왕이 개경을 벌이고 피난을 갔던 그때 맹활약했던 장군이 바로 양규죠. 그리고 이 왕에게 빠큐를 했던 왕규는 바로 어느 왕 때냐? 일단 여기 좀 설명할게요. 고려의 2대 왕이었던 태조 왕건의 아들이었던 해종, 그리고 3대 왕이었던 정종. 이 2대 왕이었던 해종 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왕규의 난이고요. 그리고 3대 왕이었던 정종 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광군입니다. 정종 때 거란이 곧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만들었던 군대가 바로 광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순서가 아마 제일 빠르겠죠. 태조 왕건이 없으면요. 고려의 3대 왕이었던 정종 때 스토리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란의 1차, 2차, 3차를 물어보네요. 거란의 1차 침입 때 성룡시 고려 초기 고려 6대 왕이었던 성종. 성종이 즉위했던 시기 때 거란 1차가 쳐들어오죠. 이때 그 유명한 서희 장군의 외교 담판으로 거란을 무찌릅니다. 강동 육지를 획득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거란 2차고 그리고 3차 때 기윽 3차 때는 준비하고 있던 감강창 장군이 강동 육주 중에 하나였던 기주에서 대승을 거두죠. 이게 거란의 3차 침입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될 게 거란의 2차와 3차 침입을 겪었던 왕은 고려시대의 왕 이름은 바로 현종입니다. 현종. 자, 그래서 순서를 잡자라면 나, 다, 가라, 나다가라, 나다가라를 찾아야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이 전개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거래요. 어허, 망소이. 이름부터 이미 망할 것 같습니다. 망소이. 이게 다 누굽니까? 바로 고려 후기. 무신직공기 때 있었던 대표적인 민들의 반란이죠. 특히 공주명학소, 지금의 대전 일대입니다. 공주명학소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망소의 난이에요. 이 명학소, 특수행정구역입니다. 향부곡소. 지금으로 치면 강남구가 아니라 강남소라는 거예요.
특히 이 소라는 행정구역에서는 특산품을 더 만들어내야 돼요. 농민이 원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거 플러스 뭔가를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명악소는 지금으로 치면 제가 좋아하는 숯불갈비 들어가는 숯을 더 만드는 곳이에요. 이렇게 뭔가 일을 더 시키니까 당연히 불만이 쌓이겠죠. 그리고 특히 이 무신직공기 때 반란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고려시대 때. 왜? 무식합니다. 악독같이 삥을 뜯어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반란이 공주 명악소에 일어났던 망이소의 난이 대표적이고, 그러니까 다음 사건이 전개된 시기의 사의 모습이니까 무신직공기 때 모습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1번에 서얼이 통청운동을 전개했대요. 일단 서얼이라는 신분이 등장했던 게 조선시대죠. 가장 유명한 서얼이 누굽니까? 우리 길동이, 홍길동 맞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까? 바로 서자 또는 얼자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가 농민인 경우 그의 자식은 서자. 아버지가 양반인데 엄마가 천민인 경우 그의 자식은 얼자. 이 합성어가 서얼. 서얼은 고위간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문과를 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고위간직으로 못 가니까 불만이 쌓이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통청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정조 때 가장 핫했던 정치기구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박제가, 유득공 이런 인물들이 등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종애노, 아주 원망스러운 종가 슬픈 노비, 사벌주, 구주, 오소경 중에 구주 중에 하나였던 사벌주, 바로 신라하대, 신라가 망하기 직전 신라하대 진성여왕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적장자 위주의 상속제도가 확립되었다. 장자 몰빵. 첫 번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이 몰빵되고 첫째 아들에게 재산이 몰빵되니까 첫째 아들만 제사를 지냈던, 성리학이 자리가 탁 잡혀갔던 조선 중기 이후 때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여자가 제사를 지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칙학, 꾸짖고 화를 내는 거, 동예약. 예술과 예능을 사랑하는 민족 동예약. 예술과 예능을 사랑하는 민족답게 이들은 각각 자기 영역에 누군가가 침범을 했다. 꾸짖을 책, 꾸짖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는데 누가 들어와서 다른 해설 강의를 하고 있다. 꺼지삼, 나가세요. 지금 이 시간은 저의 시간, 그리고 저의 공간입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왔다. 정신적 피해 배상에 노비, 소, 말, 돼지 등으로 배상케끔 했던 게 바로 꾸짖고 화를 내는 책화, 동해고요. 그 다음에 정답 5번이죠. 특수행정구역이었던 소의 주민들이 차별을 받았다. 이게 고려시대 때 내용이기도 하고 이게 고려시대 전반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이게 특히 팡 터졌던 대표적인 사건이 무신직공기 때 공주 명악소의 망이소의 난이다라는 거.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 교서를 내린 왕의 정책인데 흑창이래요. 검은색 창고, 진대한대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이름을 의창으로 고쳤대요. 그리고 각각 의창을 설치하도록 했대요. 자, 나온 김에 정리를 해볼게요. 고구려 때 이름부터 열라 고구려틱한 고국천왕, 내가 바로 고구려의 하늘과 같은 왕이다. 고국천왕. 이 고국천왕이 재상이었던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행했던 법이 진짜 큰맘 먹고 베푸는 진대법이 있었어요. 쌀을 진짜 대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개망했다, 폭망해버렸다, 그러면 국가가 쌀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쳐서 받는 거예요. 이게 고려를 오픈했던 왕, 태조왕건. 태조왕건이요, 이 진대법이라는 걸 똑같이 시행을 해요. 근데 이름이 바뀝니다. 검은색 창고, 흑창을 만들어요. 그리고 6대 왕이었던 고려시대 성종 때 이 흑창이 이름이 바뀌어요. 의료원 창고인 의창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의 왕은 고려의 6대 왕이었던 성종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대요. 한양이 지금의 그 서울 맞습니다. 우리의 그 서울. 여기는 고려시대 때 문종 때 있었던 스토리예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오답 선지로도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등장을 했고요. 거의 뭐 한 10회차, 최근 10회차 동안 나온 적이 없었던 선지고요. 그 다음에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했대요. 숙종입니다.
고려시대 숙종이에요. 자, 고려 기읍. 고려의 최고의 교육기관이 국자감이에요. 근데 이 국자감을 처음으로 만든 게 지금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성종이에요. 그리고 국가 공교육이 사교육이 빵 뜨면서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뭘 했어요? 우리나라 최근에도 공교육이 무너지자 대표적으로 성공했던 사례가 EBS 연계교재. 그 연계교재 개념을 또 도입했던 이 숙종 때요. 서적포. 연계교재를 만들다기보다는 아예 공교육,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책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거는 숙종이고 성종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간을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파견했던 게 성종입니다. 이 성종은 최승로라는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특히 그가 썼던 시무 28조를 받아들이죠. 이 시무 28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유교로서 정치를 합시다. 전하, 우리 고려는 불교 몰빵입니다. 근데 어떻게 정치를 불교로 합니까? 정치를 할 때만큼은 유교를 적용시켜 봅시다. 그러면서 유교 정치를 적용시켰던 게 성종이고 유교의 핵심이 뭐냐면 충가효, 특히 효, 백성들을 잘 엄마 아빠가 돼서 내가 잘 아들처럼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잘 토닥토닥 해주기 위해서 뭘 하냐? 12목, 중요한 12군데 지역에 광역시 개념인 12목을 설치하고 거기에 지방간을 파견해서 지방간이 뭘 할까요? 지방에 각 파견됐던 지방간들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부유한 족속인 호족들이 괴롭히진 않는지 삥을 뜯진 않는지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정방을 폐지했대요. 고려 후기의 왕이었던 공민왕의 업적입니다. 이 정방이 뭐냐면 무신집권기의 최고의 지배자였던 최후가 만든 거예요. 자기 집에다 만든 겁니다. 정방. 자기 집에서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야, 은동진 국방부 장관 임명해. 자기 집에서 임명을 해요. 그러면 신하들이 그거 들고 가서 왕에게 도장 찍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쭉 계속 이후에 계속 활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자 왕의 힘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공민왕 때 그 정방을 폐지시켰던 거고, 그 다음에 개경이 기법사를 세우고 균열을 주지로 삼았다. 성종의 앞에 왕이었던 바로 고려의 4대 왕이었던 광종이죠. 광종 같은 경우는 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의 힘을 많이 실습니다. 그때 힘을 많이 실을 때 같이 함께 했던 스님이 바로 균열하는 스님이에요. 균열하는 스님이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스님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특히 오답 선지로 많이 활용될 때 균열가 썼던 보현십원가, 보현십원가라는 향가 모음집. 네,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구성안의 소재가 된 탑이래요. 자, 보시면 증강형실, AR 기술을 활용했는데 여기 있네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대리석으로 만든 석탑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후에 만들어지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줍니다. 자, 10 이거는 뭐냐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이 탑은 고려 후기 때 만들어진 탑입니다. 고려 후기 때 만들어진 탑인데 좀 이따 사진으로 보겠지만 이 탑은 딱 봐도 우리나라 스타일 탑이 아니에요. 딱 봐도 중국의 냄새가 스물스물 납니다. 고려 후기 때는 중국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몽골, 원나라가 있었죠.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탑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경천사 10층 석탑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지가 뭐냐면, 지가 뭐냐면 이 경천사가 예전에 절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던 탑이에요. 근데 그 절이 지금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터만 남은 경우는 지를 붙입니다. 불국사는 지금 절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하고 불국사 다고탑이라고 하지 우리 불국사지 3층 석탑 이러진 않잖아요. 아시겠죠?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특이해요. 대리석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초기 때 수양대군 세조, 수양대군 세조가 삼촌으로서 자기의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 왕에 오르잖아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래서 그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잠깐 불교에 기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때 불교가 흥행을 하는데 그때 만들어졌던 탑이 원각사 10층 석탑이에요. 10 똑같이 10층입니다.
두 개 사실 탑을 놓고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모양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오답 선지로는 당연히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경천사 10층 석탑을 찾으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틱 한 게 바로 4번하고 5번이죠. 4번이 미끼 상품이에요. 4번이 고려 초기 때 만들어졌던 강원도 평창, 올림픽이 열렸던 그 평창이 있는 겁니다.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에요. 팔각형 모양이잖아요. 9층이죠. 이거는 10층이에요. 대리석 모양. 10층. 9층이 만들기 쉬울까요? 10층이 만들기 쉬울까요? 9층이 만들기 쉽겠죠. 이건 고려 초기 중국의 송나라의 영향. 여기는 고려 후기 원나라의 영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 아치형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중국의 라마교 영향을 받은 걸 또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심하게 심하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번을 보시게 되면 이게 그죠. 불국사 3층 석탑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랑 3번 같은 경우는 정답으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신라가 망하기 전 신라 하대 때 만들어졌던 화엄사 4사 4개 사자가 있다 그래서 4사자 3층 석탑이고요. 진전사지 3층 석탑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상이 조각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좀 화려해졌잖아요. 신라 하대 때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자, 영경에 도착했대요. 영경이 북경 베이징을 말해요. 그런데 충선왕이 원의 화가를 불렀대요. 나의 조상을 기억해요. 그리고 망건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공부를 했대요. 이게 누구냐면 충성왕이요. 충땡땡왕이잖아요.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중국의 원나라에게 충성을 해야 되죠. 바로 원나라에게 반쯤 식민 지배를 받았던 원간섭기 때 있었던 왕이 충성왕이에요. 이 충성왕이 뭐 좀 개혁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결국 원나라에게 찍혀서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충숙왕이 왕위에 오르고요. 이때 쫓겨났던 충성왕은 북경 베이징으로 끌려가요. 원나라 몽골의 수도였던. 그때 끌려가면서 이때 충성왕이 몽골, 베이징 영경에 만든 학문연구소가 망건당이에요. 그때 함께 데려갔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재현입니다. 지금 여기선 이재현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현은 이 망건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또 닦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책들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책이 뭐가 있냐면 아마 정답이 될 겁니다. 사락이에요, 사락. 이 사락이라는 역사책을 쓰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보시게 되면 바로 나오죠. 1번.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인물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소거법으로 보통 풀릴 수 있게끔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때 왕인 건 알겠어요. 원간섭기 때 왕인 건 알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원간섭기 때 인물인 건 알겠어요. 그러면서 일단 접근하시면 되죠. 볼게요. 불시잡변. 불교의 씨앗은 잡스럽고 변태 같은 거다. 이거는 유명하잖아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정도전이죠. 정도전은 조선은 성리학의 국가입니다. 불교를 어떻게 짓밟아야 돼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불시잡변이죠. 이 책은 불교의 이론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닦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학당을 세워서 유학교육에 힘썼대요. 이거는 채충이죠. 고려 중기 문벌 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채충이 과거 출지위원이었다가 은퇴를 한 후에 만든 학교가 구제학당이죠. 똑같은 이름으로 문헌공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립학교, 채충이 만든 사립학교 1기 졸업생들이 전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죠. 폭발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러면서 개경 인근에 여러 학교가 만들어지죠. 어쨌든 국어. 근데 이건 채충이잖아요. 고려 중기잖아요. 틀렸죠. 그 다음에 봉사십조. 이것도 여러분들 자주 등장하는 선지입니다. 누굽니까? 채충원이죠. 무신집권자였던 채충원. 채충원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죠요 라고 올린 게 봉사십조지만 실제로 여기에 적힌 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신집권기잖아요. 원간섭기 바로 앞에 스토리죠. 그 다음에 예안향약이래요. 향약은 향촌사회의 약속이에요. 향약은 살인파가 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향촌사회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때죠. 그리고 예안향약이 뭐냐면은 각 지역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역마다 이제 향약을 만드는 거예요.
예안이 지금 여러분들 그 안동의 옛날 지명이 예안이에요. 안동에서 가장 유명했던 성리학자가 한 분 계시죠. 바로 태계 이황 선생님이잖아요. 이황 선생님이 만든 향약이 바로 예안 향약입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성리학자다. 그러면 동진이가 대구 향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만약에 이재현이고 사략인 걸 몰랐더라도 나머지 사실 2번부터 5번까지는 저와 함께 기본 개념 강의를 들었더라면 한 번 다 정리를 했던 내용들이죠. 그러면 소거법으로 가능한 겁니다. 시기도 맞지도 않고요.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18번 문제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활동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삼도 순찰사 삐리리가 이끄는 고려군이 전라도 황삼대첩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 선조 때 이 대첩비를 세웠대요. 근데 파편만 남았대요. 근데 죽도 키워드가 아지발도 일본인입니다. 자, 바로 태조 이성계의 활동을 물어보는 건데 제가 개념 강의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희한하게도 이성계보다 정도전이 출제율이 더 높아요. 근데 이성계가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헤매게끔 했던 게 뭐냐면 요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앞에 이제 과거의 기출문제가 쌓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긴 하긴 해요. 워낙 기출문제를 풀었으면 다들 보는 문제라서. 자, 고려 후기 때 고려가 망하기 직전에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중국에서 홍건적들이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왜구놈들이 미쳐 날뜁니다. 그때 등장했던 백전백승의 전쟁 영웅, 바로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 세력. 국가적인 위기 때 항상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이성계죠. 이 이성계가 거뒀던 대표적인 승리가 바로 옆에 있는 황삼대첩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병력보다 무려 10배가 더 많았던 일본의 아지발도가 이끌었던 왜군. 특히 이 이성계가 이 아지발도를 활로 작사를 내버리죠. 그러면서 바로 왜군이 퇴각을 하게 되고 그 왜군을 격파했던 게 바로 이성계의 황산대첩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록이 있죠. 이때 죽은 왜구가 너무 많아서 6일에서 7일 정도 강물이 붉은색이었다. 대승을 거뒀던. 그래서 이성계를 찾으면 되는데 1번에 보시게 되면 북방에 4군 육진을 설치를 했대요. 이거는 조선 초기 세종대왕의 업적이죠.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은 여진족이 자꾸 와서 깔짝깔짝거리니까 4, 5, 6 최윤도 김종서 장군을 통해서 4군 육진을 개척하고 현재 한반도 영토를 확립했다라는 거고, 의정 보기를 도모하면서 군사를 일으켰다. 이거는 무신직공기예요. 이 의종이 누구냐면 무신에 대한 의리를 실종했던 왕. 의종 때 바로 무신정변이라 하면서 무신들이 권력을 틀어집니다. 그러자 문벌 귀족들이 그 무신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켜요. 대표적으로 김보당이 난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김보당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죠. 위화도해군. 이성계가 정치와 군대를 틀어졌던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때 원나라가 드디어 자기네 몽골 초원으로 쫓겨나면서 명나라가 중원을 장악을 합니다. 이때 명나라가 고려의 간섭을 계속하려고 하자 최영을 비롯해서 왕이 결국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중국 요동정벌을 하려고 하죠. 이때 총사령관이 이성계. 이성계는 반대, 사불가론. 어떻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칩니까? 지금은 여름입니다. 전염병이 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입니다. 날씨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의 주력 무기인 활이 늘어져서 어떻게 공격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군대를 끌고 북쪽으로 가게 되면 왜구가 쳐들어오면 누가 막습니까? 사불가론. 그렇지만 갔지만 결국 돌아오죠. 돌아와서 결국에는 최영을 제거하고 군대를 틀어집니다. 그게 위화도해군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여진을 정벌한 후에 동북구성 똥 싸는 게 아니에요. 고려 중기 때 윤간 장군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털어버리고 엑기스 땅 9개 지역에 동북구성을 축제했던 거.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삼별초를 조직했대요. 이거는 무신집권자였던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가 삼별초를 조직합니다. 원래는 자기를 지키는 호위부사, 그렇지만 몽골과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국가를 지키는 군대로 개편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직전을 설치를 하래요. 과전법 대신에. 그 다음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래요. 이게 뭐냐면 수양대군 세조 때 펼쳤던 직전법이라는 토지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직전법은 어떤 제도냐? 우리 앞에서 이성계가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 4대부와 손을 잡고 고려 말에 시행했던 제도가 바로 토지 제도가 과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오픈되고도 이 과전법이 그대로 시행이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앞에 해설 강의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신문왕 때 노급 관료전처럼 신하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전법은 어떤 제도냐면 과전법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진행했던 이 과전법 같은 경우는 신하들에게 똑같아요. 월급을 주는 거예요.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 동진이에게 과전법에 따르면은 이 과전법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도와 가까운 지역, 경기도 일대, 경기가 어디냐면 수도와 가까운 지역을 얘기해요. 서울경. 서울 일대 지역의 땅만을 은동진에게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이 한양이니까 뭐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뭐 수원 쪽에 은동진에게 과전법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수원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국가에 갖다 바치는 세금을 동진이가 대신 조세를 수취하는 권리를 가지고 대신 세금을 내가 걷어서 내가 월급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전법 때는 그 월급을 현직과 전직 둘 다에게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이랑 똑같죠. 현직 일을 당연히 월급 받아야죠. 그리고 제가 은퇴를 해도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또 제가 죽으면 제 와이프가 또 월급을 받아요. 제가 받던 월급을. 또 제 와이프가 죽으면 제 자식도 제가 받는 그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에 있는 땅만을 그렇게 신하들에게 월급으로 주는데 제가 은퇴를 하고 제가 죽을 정도 같으면은 제 후임자도 은퇴를 했을 거고 제 후임자의 후임자가 일을 하고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하들에게 줄 월급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조지.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땅지, 땅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수양대군 세조가 시행했던 게 직전법입니다. 수양대군 세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억지로 왕이 올랐잖아요. 내가 왕이 될 게 아니라 왕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앙 정치에 남아있는 신하들은 다 어떤 신하들이에요? 내가 왕에 오를 때 도와줬던 신하거나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왕에 오르는데 찬성했던 애들이겠죠. 걔들만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줄 땅도 모자라 잘 됐다. 직전법을 시행합니다. 직접 일하는 애들에게만 월급을 주겠다. 직접 일하는 애들에게만 월급을 주겠다. 뭐냐? 오로지 보세요. 현직 관리 애들에게만 월급을 줘요. 은퇴하면 더 이상 월급을 안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동진이 은퇴할 때 월급 받죠. 은퇴하고 나서 죽어도 내 와이프, 내 자식에게 월급이 가잖아요. 그거 다 없애버려요. 이거 수양대군 세조 때 직전법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죠. 자,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느라고 네,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정답은 1번인데 수양대군 세조는요, 여러분들 억지로 왕에 올랐습니다. 정상적으로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왕권 강화에 집착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했던 제도가 육조 직계제예요. 조선 최고의 정치 기구가 바로 의정부입니다. 이 의정부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가장 높은 3정승이 정치를 하는 곳이고요. 그 밑에 육조가 있어요. 이 육조가 실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 육조가요. 왕에게 다이렉트로 보고를 하고 왕에게 바로 결재를 받는 육조 직계제가 있고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의정부에게 전달을 하고 의정부에게 선 조치를 받고 의정부가 왕에게 보고를 하면 왕이 또 명령을 내리면 그걸 다시 보고를 받는 의정부 서사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왕이 됐던 수양대군이나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이걸 채택하는 거예요. 왜? 어디 의정부 삼령담탱이들이 니들이 뭔데 내가 보지도 않은 사건들을 이래라 저래라 조치하고 나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래서 이 육조 직계제는 왕권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고 그걸 시행했던 게 억지로 왕에 올랐던 수양대군 세조와 그 앞에 억지로 왕에 올랐던 태종 이방원이다라는 거. 정답은 1번. 임꺽정, 걱정 임꺽정. 이거는
조선 중기 명종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명종 때의 마지막 사화였던 을사사화. 을사사화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졌던 양재역 벽서 사건이 겪었던 그 명종 때. 사회가 그렇게 너무나 혼란스러웠으니까 도둑놈들이 미쳐 날뜁니다. 꺽정이 아저씨. 그리고 이때 백성들의 삶도 너무나 힘들어지겠죠. 그러면서 나온 책이 구황찰효까지. 기억하시면 퍼펙트고요. 동문선습을 공부하는 서당의 학생인데 이거는 중종 때 박세무라는 아저씨가 쓴 책입니다. 어린이용 성리학 책이고요. 동의보감. 임진왜란이 끝나고 왕이 올랐던 임진왜란 때 너무나도 많은 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허준이 강해군의 명을 받아서 집필했던 이거는 강해군 때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재배한대요. 담배나 감자나 고구마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거는 임진왜란 끝나고 난 조선 후기입니다. 세조 수양대군은 조선 초기 때 왕이잖아요. 시기가 안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세 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 수강군을 수리하고 막 가가 나왔어요. 그때 경국대전을 완성했대요. 경국대전을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은 도대체 누구냐? 완성성성성성 조선 초기 때 왕이었던 성종이죠. 성종. 우리 앞에서 지금 수양대군 세조를 봤습니다. 이 세조가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리를 치잖아요. 그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육두칙계제. 직전부터 어떻게 보면 왕권 강화죠. 나를 따른 애들만 챙겨주겠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 왕권 강화 일환으로 했던 게 여기는 경국대전이에요. 경국대전을 만들기를 시작했던 거는 수양대군 세조 때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됐던 거는 수양대군 세조의 손자였던 성종 때예요. 완성성성성성 경국대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수양대군 세조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예종이 왕이 오르지만 아파서 일찍 아야. 그리고 왕이 오른 게 수양대군 세조의 손자였던 성종 때죠. 그래서 이 성종 때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왕권을 다 강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조선의 체제를 정비했던 게 성종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 체제를 정비했던 많은 책들을 편찬을 하는데 정답은 그 중에 하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악학개범이에요. 조선의 노래를 다 정리합니다. 악학개범이. 뭐냐면 궁중에서 큰 국가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악이겠죠. 그 음악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지금으로 치면 음악 악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원리까지. 그런 내용들이 싹 다 정리된 게 바로 악학개범입니다. 이런 걸 정리했던 거는 바로 누구냐면 성종 때다라는 거.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이거는 영조죠. 영조 때는 붕당 정치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성균관 입구 앞에 비석을 세웁니다. 야, 성균관 유생들아, 니들이 나중에 관직 나올 거지. 신하가 될 거 아니야. 그때 당 나눠서 싸우면 죽여버린다. 탕평비를 세우고요. 상평통보가 주조되었다. 조선 후기 때 화폐인이 상평통보는 숙종 때.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장희빈을 지키기 위해서 금이영.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독도는 우리 땅 안영복.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백두산 정대비.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돈 마음껏 써라 장희빈, 상평통보. 그 다음에 훈련도관 같은 경우는 선조 때죠.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진 군대입니다. 5군령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유성룡의 건의로 만들어졌던, 그리고 월급을 줬던 직업군인. 특히 포수. 우리가 일본에게 털렸던 이유는 총을 쏘는 포수가 없었죠. 그래서 총을 쏘는 포수를 넣었던 포수, 기존에 칼을 쓰는 살수, 그 다음에 활을 쏘는 사수가 포함됐던 삼수병 체제. 초계 문신제가 시행되었대요. 이 점이 이게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네, 초계 문신제가 시행되었다. 이거는 바로 종조 때죠. 종조는 왕권 강화를 위한 3단 콤보. 먼저 자기의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정치기구를 만듭니다. 규장각.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인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초기 문신제. 처음으로 과거 시험에 합격했던 문신들이 처음으로 발령됐던 게 바로 종조가 만들었던 정치기구였던 규장각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규장각이 첫 군무지 발령지, 그리고 종조가 직접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죠. 그리고 종조가 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군대를 또 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군대, 호위부대가 바로 용감한 장군들이 있는 군령인 장용령을 만들기도 했었죠, 종조가.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장이 공통으로 제기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면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결정적인 키워드가 몇 개 보입니다. 현량가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신이 선정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가짜가 많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공신 기록을 빨리 개정을 해야 된대요. 현량가와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위훈삭제입니다. 위훈삭제. 위훈삭제는 거짓 훈장을 삭제하자라는 건데요. 지금 이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냐면 중종 때 있었던 조광조가 주도했던 급진적인 개혁에 따른 이제 반발로 터졌던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스토리.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중종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자, 중종 바로 직전의 왕이 누굽니까? 조선을 대표하는 슈퍼 도라이 왕, 연산군. 연산군 때 사화가 두 번 일어나죠. 살인이 화를 입었던. 바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두 번의 사화가 일어나니까 얘는 슈퍼 도라이다 라면서 훈구파가 중종을 왕위에 앉혀 세웁니다. 그러면서 중종 반정으로 왕이 오르고요. 훈구 덕분에 왕이 올랐던 중종.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두 번의 사화로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던 살인파를 다시 등용을 하죠.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때 데려왔던 인물이 바로 광조, 조광조, 조광조입니다. 이 조광조에게 힘을 실어주죠. 근데 문제는 두 번의 사화를 겪었기 때문에 살인파 애들이 너무 없어요. 그러자 조광조가 인의 전술, 자기 쪽수, 자기 편 살인파를 채우기 위해서 건의했던 게 바로 현량가입니다. 현명하고 어진 사람이라면 과거 시험 없이 다이렉트로 관직으로 올 수 있다. 한마디로 조광조 추천이 있으면 그냥 관직으로 오는 거죠. 자기 편 살인 세력을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조광조가 했던 급진적인 개혁이 뭐냐면 이 위훈삭제죠. 조광조가 왕에게 보고를 하죠. 전하가 왕이 오를 때 도와줬던 공신들을 싹 다 조사했더니 대박입니다. 3분의 2가 뻥입니다. 그들의 공신의 혜택을 없애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왕도 훈구파도 당황을 하죠. 왜? 사람이 가장 기분이 나쁜 게 줬다가 뺏는 거. 나 분명히 공신이라고 해서 혜택을 다 받았는데 다 뱉어내래요. 그 다음에 왕의 입장도 이건 좀 아닌 거예요. 왜? 조광조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건 아는데 내가 120명의 동의를 받아서 왕이 올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백성 여러분들, 신하들 미안해요. 알고 봤더니 90명이 뻥이에요. 나 사실은 30명이 동의만 받았어요. 본인의 왕위 정통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썩 왕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눈치를 깠던 훈구파가 전하, 광조, 조광조, 영모. 그러자 중종이 맞다, 영모 맞다. 이 조광조를 날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기묘사화죠. 위훈삭제를 건의한 지 일주일 만에 조광조와 현량가로 들어왔던 조광조의 살인 세력들 다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기묘사화죠. 그걸 연표해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게 되면은 연산군이 즉위하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의 사화가 있었다고. 무오사화, 갑자사화. 갑자사화를 계기로 이거 이후에 이제 중종이 왕이 오르게 되고 중종 반정으로요. 조광조가 급진적인 개혁을 펼치면서 기묘사화를 겪게 되고 그 다음 왕이었던 그 다음에 왕은 인종이죠. 앞에 봤던 중종 그리고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를 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사화였던 을사사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중종의 스토리는.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찾아드렸고요. 22번 문제입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앞에 나왔던 그 중종 맞습니다. 중종 때 그려진 미원 개회도래요. 미원은 삐리리의 별칭이래요. 근데 결정적인 힌트가 조선시대 때 뭘 담당하냐면 간쟁. 감히 왕한테 간하고 감히 왕이랑 투쟁, 싸우고 감히 왕에게 대들고 건의를 할 수 있었던 이거는 바로 사간혼입니다. 감히 왕에게 간할 수 있었던 사간혼이죠. 그러면 사간혼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왕의 명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과 같은 왕명 출납기구, 왕권 강화기구였던 이거는 승정원이죠. 왕의 정치를 받들 왕의 정치를 받드는 관원들이 있던 승정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때 수도를 지켰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성부예요. 한성부. 여기는 한성부고요. 그리고 정답은 3번이죠. 사헌부와 홍문관과 함께 사간원이 삼사로고 불립니다. 삼사는 조선시대 언론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왕의 권력과 신하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왜 언론기관이냐? 사간원은 감히 왕에게 간할 수 있는 애들이고요. 사헌부는 쉽게 설명하면 헌법에 의거해서 관리들의 비리를 잡고 풍속을 교정했던 거. 예를 들면 동진이가 국가세금 1,000만 원 삥땅쳤다? 국가세금을 몰래 쓱싹했으면 사헌부가 잡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진이가 불법 도박을 했다? 잡아갑니다. 홍문관은 성종 때 만들었던 거죠. 이 홍문관이란 정치기구는 뭐냐면은 왕에게 감히 어떤 정책이나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조언을 가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던. 그래서 이 세 개 정치기구 다 특징이 감히 왕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왕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또 견제도 하고 신하들도 견제를 했었던 언론기관 역할을 했다라는 거.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했대요. 봄에서 가을까지 역사를 썼던 바로 춘추관이라는 부서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강상제와 반역죄를 범한 중재인을 다스렸대요. 이거는 왕명출납을 담당했던 승정원과 함께 왕권 강화기구 중에 하나였던, 당장 저놈을 의금부로 압송해라. 억울해요 억울해요. 너 역적죄인은 듣거라. 맨날 나오는 의금부입니다. 이거는 왕만이 움직이는 왕의 직속 사법기구예요. 왕만이 움직이는. 왕이 쪼잔하게 은동진 국가세금 1,000만 원을 삥땅 쳤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거는 사헌부에서 하는 일이죠. 여기는 반역죄, 역적죄인은 듣거라. 바로 의금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밑줄근이 전란 이유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조헌이요. 나라 사람들에게 고했대요. 바로 저희의 고향이었던 영남 지역의 곽재훈 장군. 바로 임진왜란 때 최초의 의병장 출신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전란은 지금 임진왜란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첫 번째 의병장이었던 곽재우 장군, 홍희 장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붉은색 옷을 입고 여기 등장 저기 등장하면서 일본군을 아주 난감하게 빠뜨렸던,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곽재우 장군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또. 외적을 치는데 협력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 전란이 끝나는 날 그제를 성토하여 중령에 처하리라. 자,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면 임진왜란 이후에 관련된 내용을 찾으래요. 자, 보시면은 1번에 유정이 회담 겸 세안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정답이죠. 자, 일본과의 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과 상종을 안 하다가 일본과 다시 교역을 하거나 아니면 조약을 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회담 겸 세안사가 있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끝난 직후에 왕이 올랐던 강희군 같은 경우는 왕이 오르자마자 기유약조라는 거를 또 체결하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회담 겸 세안사로 사설단을 파견한 게 있는데 이거 말고 회담 겸 세안사요. 회담 겸. 그 다음에 기유약조가 들어가도 정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약을 일본과 그렇게 상종 안 할 것 같은 이런 걸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도중에 조선인들이 너무나도 일본으로 많이 끌려갔던 거예요. 일반 농민들이 막 노예로 끌려갑니다. 심지어는 그때 끌려갔던 노예들이 포로 투갈해서 판매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 그 노예들 조선 사람들 다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정이 누구냐면 사명대사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었던 에도 막부 시대 때 건너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아들에게로 권력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틀어지죠. 그러면서 에도 막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회담 겸 세안사를 보내면서 조선인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와요. 3차례 정도 갑니다. 이후에 유정이 간 이후에도. 그러면서 한 3,000여 명의 조선인들을 데려왔는데 이거는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나 물론 그 신나는 아니지만 바로 채무선 장군 화포 신나. 채무선 장군이 고려 후기 때 왜구가 미쳐 날뛰자 나세 신덕부 등과 함께 화포를 가지고 작살냈던 진포대첩. 이거는 고려 후기 때 이야기죠. 아예 시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라는 책을 썼다. 이거는 일본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자주 나오는 스토리긴 한데 임진왜랑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신숙주가 조선 초기 때 인물이잖아요. 바로
세종대왕을 보필했었고 그리고 수양대군을 또 왕이 오를 때 따랐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건 조선 초기고 시기가 앞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해서 삼포외란이 일어났다. 삼포외란이 일어났던 거는 이거 당연히 임진왜란 전의 스토리잖아요. 비변사가 만들어지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바로 있네요. 비변사가 설치되게 되었다. 자, 여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종 때 삼포외란이 일어납니다. 세계 항구에서 외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명종 때 와서 임꺽정아찌가 활약했던 을사사와 양지역 벽사 사건이 일어났던 명종 때 을묘외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삼포외란을 계기로 비변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을묘외변을 계기로 이 비변사가 상설기구화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조선 중기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가왕이 제위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또 결정적 힌트가 여러 개가 나왔네요. 수원화성을 수리했고요. 그 다음에 축조된 충만제인데 장용령을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백성을 진유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대요.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정조대왕이죠. 조선 후기 왕이었던 정조의 업적을 찾고 있습니다. 정조는 본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로서 수원화성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본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왕이 오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암살 위협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왕이 오르자마자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군대를 만들죠. 그게 바로 용감한 장군들이 있는 군령이라는 장용령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기의 경제 모습이래요.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에 금속화폐인 건원중보. 이거는 아셔야죠. 고려 초기의 당시의 왕이었던, 우리 앞에 문제로 시험에 나왔었죠. 이번 회차에 고려 초기 6대 왕이었던 성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건원중보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숙종 때 와서 주전도감을 통해서 바로 해동통본이, 사만통본이 활굴한 화폐를 만들기도 했었죠. 한편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동쪽에 있는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이거는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지증왕, 신라 상대 때 신라의 지증왕이죠. 신라 지증왕은 신라라는 칭호를, 왕이라는 칭호를, 우경 그리고 우상국을 정복했었죠. 그 다음에 울산한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거는 신라죠, 신라. 기억나세요?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또 이번 회차에서 신라는 국제무역항이 울산이었고 고려는 병난도였죠. 그리고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면서 거기에 국제무역항을 하나 만들죠. 항구를. 그게 바로 당항성입니다. 그리고 균역법이 제정됐대요. 이거는 정조의 할아버지였던 영조가 군대 가는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년에 원래 농민들로부터 정장 남자들로부터 두피를 거두는 걸 무려 50%를 깎아줍니다. 1년에 두피를 거두는 걸 한 필로 깎아줬던 게 바로 균역법이죠. 그럼 남은 거 정답은 5번입니다. 정조는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금난 정권이 뭐냐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전 상인은 뭐냐면 상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인을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제가 좋아하는 오뎅. 길거리 정체불명의 포장마차에서 파는 오뎅이 있고요. 상가 안에 들어가 있는 오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스떡볶이 오뎅, 그 다음에 뭐 감탄떡볶이 오뎅, 뭐 이런 상가 안에 들어가 있는 오뎅. 그런 걸 시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조 이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시전상인들에게는 국가가 혜택을 줬습니다. 무슨 혜택? 금난정권이란 혜택을 줬던 거예요. 얘들한테는.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길거리에 오뎅을 삶아서 파는 사람이 있다? 가서 그냥 판을 엎어버리면 돼요. 그래도 합법입니다. 왜? 금난정권의 혜택을 줬으니까. 대신에 이런 시전상인은 이런 독점권을 받은 대신에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을 낼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조 때 와서 이들의 혜택을 다 없애버립니다.
정말 엑기스 6개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 상인들 혜택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를 똑같은 말로 신해년의 모든 상공업을 통하게 했다 그래서 신해통공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걸 했던 이유는 뭐냐? 항상 그래요. 돈을 많이 버는 상인들. 이 돈을 다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뒷돈을 찔러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똑같습니다. 정경유착. 재벌들이 막 정치인한테 돈 주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정조가 눈치를 까고 나한테 대드는 신하들의 뒷돈을 대주는 게 이 새끼들이었네? 어떻게? 이걸 날려버리는 거예요. 폐지를 시켜버림으로써 돈줄을 끊어버렸다. 그러면 정조 때 이 금난 정권이 폐지되고 신해통공이 시작되면서 상업이 또 발달하게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거. 정답은 5번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가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지금 조선시대 교육기관 삐리리를 찾아서 이번에 찾는 중종이 좀 많이 나오네요. 중종 때 조광조를 등용했고 연산군 다음에 직위를 냈었던 자, 이 중종 때 주세붕이라는 아저씨가요. 처음으로 서원을 건립을 해요. 국왕으로부터 현방가 토지 노비 등을 받기도 합니다. 주세붕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을 건립을 하는데 그 서원의 이름이 뭐냐면 백운동 서원입니다. 백운동 서원인데 이건 아셔야죠. 서원은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지방에 있었던 살인파가 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사립학교예요. 그러면 이 서원은 뭐라냐면 당연히 성리학을 교육을 하는 건데 그냥 성리학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지역에 성리학을 제일 잘한다라는 사람의 성리학에 대한 해석을 공부하는 거예요. 경상도에서는 은동진이 짱이다. 그러면 은동진이 얘기하는 성리학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서원은.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백운동 서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데요. 여기는 누구를 모시냐? 각 지역에 뛰어난 성리학자를 모시는데 이 최초의 서원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가지고 왔었던 안향을 모십니다. 고려 때 학자죠. 태계 이황이요. 국가에게 건의를 해서 이 백운동 서원이 처음으로 사액 서원이 돼요. 액자를 하사받은 서원입니다. 그 서원을 뭐라고 하냐고 보세요. 국왕으로부터 현판을 받고요. 간판을. 그리고 사액 서원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 노비, 책 등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랬던 서원이 흥성대 홍군 때 와서 나는 공자가 살아 도할 지언정 나의 백성을 괴롭히면 용서치 않겠다라면서 600여 개의 서원 중에 딱 엑기스 47개만 남기고 날려버리죠. 그리고 이 중에 대표적으로 살아남았던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합니다. 다 서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서원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되는데 주요 건물 배치도입니다. 사당, 서원의 큰 역할이 뭐냐면 성리학자를 모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뛰어났던 선녀들을 모시기도 하지만 공자니 맹자 등을 모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강당은 여기서는 이제 교육을 하는 거고 동제니 서제는 기숙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국의 모든 군년의 지방 군년 곳곳 설치했던 거는 뭐냐면 국가에서 만들었던 향촌사회의 학교였던 향도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선년의 제사와 유학교육을 담당하였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년이 먼저 뛰어난 현명했던 성리학자들. 그 다음에 유학교육을 담당한 거 맞잖아요. 성리학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전문 강좌인 칠제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이거는 고려 중기 때 예종입니다. 고려시대 때. 우리 앞에 선지로 나왔었잖아요. 고려시대 때 최충이 만든 구제학당이 인기를 끄니까 공교육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사교육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공교육이 사교육을 잡기 위해서 과거 시험에 나오는 7개만 가르치겠다. 칠제가 설치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하였다. 자, 국가에서 지금 교수님과 유학도를 가르치는 훈도를 파견했대요.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학교겠죠. 바로 향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속가, 작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생원이나 진사라는 직책을 얻게 되고요. 이들은 선택지가 2가지가 있어요. 독학을 해서 마지막 관직에 나갈 수 있는 큰 과거 시험 대가를 응시를 하거나 혼자 공부를 한 이후에 또는 속가에 합격을 하면 혜택을 받아요. 어디에?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에 입학을 하거나 그냥 독학해서 대가를 치거나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공부해서 대가를 치거나 선택지가 있었다라는 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